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어떤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창백한 푸른 점을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코스모스 1.5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페일 블루 도트가 창백한 푸른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확인하자 그래서 앤드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던 시절에 현정준 교수님이 거의 혼자 책을 하면서 유학파도 아니고 이분은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개설하고 하는 쪽에서 끌고 가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새로 새해에 만나는 칼세이건 살롱입니다. 전국민 칼세이건 전작 읽기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네. 칼세이건 살롱 연도가 바뀌었고 새해에 저희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새해에 또 여러분을 어쨌든 만나 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칼세이건 살롱 2021은 이제 칼세이건의 또 다른 대표작인 창백한 푸른 점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서문하고 그 다음에 2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장씩 소개하면서 모두 15편의 유튜브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달라질지 박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칼세이건 지금 이제 코스모스 2편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 창백한 푸른 점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뭐 일종의 그 책을 더 깊이 있게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듯이 키워드 뽑고 문장 뽑아서 같이 좀 보충 얘기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게스트분을 모셔서 우리 둘이서 지금 소화해 나가고 여러분 전달하는 거 이외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점을 넓힌다고나 할까요? 뭐 공감대를 넓힌다고나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편에 2개의 챕터씩을 볼 거라서 한 챕터에서 한 문장씩만 확인해서 계속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이언스북스의 노희성 주간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 설정을 시작할 때 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딱 시작하기 바로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지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세이건 살롱 2021 지금 이제 이건 0편인데요. 우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책의 번역자이신 현정준 선생님 그리고 코스모스 번역자이신 홍승수 선생님 이런 분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홍승수 선생님은 뵌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읽을 책이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고요. 칼세이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어쩌면 창백한 푸른 점을 더 많이 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영어로는 페일 블루 도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어떤 사진 한 장이 있어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찍어서 보낸 사진이고요. 뭐 지구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예상하시듯이. 그래서 그 사진이 찍혀 나오고 온 이후에 뭐 천문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와 또 그 사진을 찍었던 보이저 1호의 어떤 이제 그 미션의 결과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좀 집대성을 해서 그 칼세이건이 쓴 책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마 코스모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버전 1.5. 뭐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버전 1.5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냥 연결된다. 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있겠구나.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 무렵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칼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분,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책들의 저자인데, 그분이 1996년 12월 20일 날 이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에 의해서 쭉 오던 코스모스 또는 천문학에 관련된 이런 책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기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고 코스모스 1980년판이 나온 이후에 이제 꽤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책 이전에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일가견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그 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쭉 해오던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코스모스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한번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살아 계셨다면 코스모스 시즌 2 칼 세이건에 의한 그런 책이 한 2010년 뭐 그 무렵이면 또는 2000년 뭐 무렵이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쭉 이야기했던 천문학과 인간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한번 정리를 해 나가는데 어떤 정리를 해 나갈 때 어떤 뭐랄까 임계점이랄 걸까요? 어떤 그런 전환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것이 칼 세이건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보이저호 이전과 이후의 천문학이 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이저 1호와 2호가 자기들의 미션을 다 마치는 때가 바로 요 때예요. 그러면 칼 세이건의 일생과 그 사람이 쭉 해왔던 천문학적인 어떤 과업들과 보이저의 과업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정리를 이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직은 어설프지만 뭐 그런 비전 이런 걸 담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저호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이미 임무를 마쳤을 때였던 건 거죠. 그렇죠. 그 코스모스 저는 사실은 코스모스 읽을 때 약간 천문학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천문학 정보는 없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만 많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읽으면서 처음에 코스모스한테 기대했던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코스모스를 또 같이 쭉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혹시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창백한 푸른 점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이라던가 얘가 지나가면서 봤던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책에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칼 세이건이란 장르라는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언어로 이 태영계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력이 있구나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 보이저호가 그 1980년 코스모스판에는 이제 목성 근처를 1979년 무렵에 지나가면서 이제 그 발견한 정보들을 수록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날아가고 있고 뭔가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집대성에서 여기에는 목성과 토성, 그들의 위성들 이야기,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하나의 여정을 끝내고 정리를 한 것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미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약간 열어두고 그 질문으로 던졌던 것들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 이제 완결된 것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1.5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해 나갈 것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낙관을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 그걸 코스모스라는 2.0이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 시점에서는 그걸 담기에는 아직 이야기들이 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 급하게 나온 책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약간 프리뷰, 요즘 말하자면 싱글 앨범 발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지금 칼 세이건 살롱 2020을 같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읽고 있는데 같이 쓰는 표현이라던가 뭐 서로 이렇게 참조하는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
이런 거라서 좀 더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앤드류안 그분 이제 인터뷰할 때도 제가 직접 물어봤던 게 창백한 부르점을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코스모스 1.5라고 부르는데, 일단 2014년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그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 보는 것을 앤드류안도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앤드류안님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박사님이 먼저 얘기를 제가 하신 이제 거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네. 그 맥락을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가서 이제 뭐라 그럴까, 두 사람이 꿈꿨던 것들을 집대성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쭉 코스모스부터 시작해서 창백한 푸른 점, 코스모스를 가는 그런 여정을 쭉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책 제목만 봐서는 창백한 푸른 점이 이제 지구라는 이야기는 들었었으니까 지구에 대한 이야기만 있나? 약간 이랬었는데 태양계 전체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더 재미있었어요. 확장되는 느낌?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구나를 그 창백한 푸른 점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게 그 뭐죠? 가족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 개념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더 들었고요. 그 칼 세이건 책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제목만 보면 안 돼요. 제목만 보면 안 돼요. 창백한 푸른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오물조물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진 않고 탁 어떤 화두를 던져요. 그래서 브로카의 뇌란 책, 2020년에 이제 다시 번역돼 나왔잖아요. 뇌과학 책 아닙니다. 그 칼 세이건 책 관련된 제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봤는데 제목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마케팅하기 되게 어렵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결론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목이 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되게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처음에 칼 세이건 책 때 제목 보면서 그 중국집 요리 이름 생각했어요. 한자로 써 있는 요리 홍콩이나 중국 가서 먹으면 네. 도대체 얘가 오리인지 닭인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거기 맥락이 돼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이저호를 비롯한 우주 탐사선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인가요? 아, 이게 제가 기억에 94년쯤에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을 찍은 게 1990년 2월 14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왕성, 천왕성 이런 사진들이 오고, 이게 근데 그 보이저 1호와 2호가 그런 행성들과 행성의 위성들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바로 안 넘어와요. 뭐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송신하는 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갖고 있다가 조금씩 보내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지구에 있는 수신 장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감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보통 우주 탐사선 그러면 찍으면 바로 보낼 것 같은데 그런 게 시간이 걸리고요. 뭐 예를 또 들자면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게 명왕성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직 명왕성 찍은 데이터를 다 못 보냈어요. 네, 그래서 한참이 좀 지나야 그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책을 내면 헌사를 하잖아요. 그 헌사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시죠. 첫 페이지에 딱 펼치면 있는 게 있죠. 또 하나의 방랑자 샘에게 너희 세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경이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또 같이 조금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방랑자, 뭐 샘, 뭐 꿈,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책의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이 나오면 같이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죠. 네. 이 책은 지금 사이언스북스에서 2001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를 번역하신 현정준 선생님에 대해서 박사님하고 노희성 주관님하고 얘기하시는 거를 잠깐 들었어요. 그 뭔가 얘기해 주실 기억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네, 이 책을 번역하신 현정준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약간 현정준 교수님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 한국 천문학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아요. 근데 같을 때는 대부분 그런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에 있는 동양권은 자체적으로 그 어떤 문화가 있어요. 특히 동북아시아 쪽은 그래서 뭐 천문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게 근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관상감 같은 게 있었고 또 뭐 역사책에서 올라가게 되면 뭐 신라시대, 백제시대 천문학 박사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 그 맥락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오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이제 특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그때가 또 근대가 동북아시아에서 한창 그 활발하게 꼽힐 때잖아요. 끊겼기 때문에 사실 천문학의 한국 천문학의 역사를 따질 때는 뭐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다 써놓지만 그것을 체감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서양과 마찬가지의 근대적인 천문학이 뿌리 내리는 그것의 기점을 1800년대 말로 봐요. 네. 루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잘 못 네. 들어보셨죠? 네. 루퍼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왔어요. 천문학을 보급시킬 목적도 있었지만 선교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 전문학교에서 네. 천문학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천문학 과목 개설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숭실 전문학교에 있다가 서울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돼요. 1915년 요 무렵이에요. 네. 그때 와서 연세대학교 지금 있는 캠퍼스에다가 천문대를 건설할 계획해서 도면까지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이분이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분이 이원철이란 분이에요. 네.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1926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서양식 그 자연과학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은 첫 번째 이학 박사 1호예요. 근데 그분이 천문학을 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 천문학의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셔서 연희전문학에서 이제 그 천문학을 가르치셨고 그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되어서 독립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의 수업을 다시 들은 분이 조경철 박사라는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연희전문학교를 통해서는 이런 맥락으로 있다가 네. 이제 조경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그 뭐 몇 분들 통해서 이제 천문학, 근대 천문학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어요. 그게 이제 연희전문학교를 통한 연세대학교의 천문학이고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과가 생기는데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게 올라가요. 소련에서. 네. 충격을 받았어요. 네. 서방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나사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다 바꾸고요. 천문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그럴 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천문학과가 서울대학교에 생겨요. 그 스푸트니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약간 아까처럼 전통이 있어서 네. 천문학 교육이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이름은 뭐 대기 물리학과, 뭐 천문기상학과 이렇게 왔지만, 근데 서울대학교는 조금 다른 루트로 이게 생겼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에 있던 사람들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물리학을 했던 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혼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사람이 현정준 교수예요. 네. 그래서 이 현정준 교수님은 서당 출신이에요. 우와. 서당 출신에서 한학을 하신 분이고요. 우와. 한학을 하시면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유학파가 아니에요. 네. 조경철 박사님만, 이원철 박사님은 그 시절에 벌써 유학을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조경철 박사님도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받고 귀국하시니까 이쪽은 이제 그 정통 천문학자한테 배우고 정통 이렇게 한 판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연희전문학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서울대학교 쪽에는 천문학을 전공한 외국파가 없었어요. 뭐 러시아에서 수학을 배워와서 한국말을 모르고 러시아어밖에 못하는 수학과 교수가 우주론을 가르쳤다는 소문 같은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현정준 교수님이 거의 혼자 책을 하면서 유학파도 아니고 이분은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개설하고 하는 쪽에서 끌고 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분 유경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지구과학교육과에 계신데 그분도 한학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자기네가 공부해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의 천문학이 형성되는 시절이고요.
현정준 교수님이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살쯤 되시는 그런 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처음에 제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을 되게 자주 만났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이분이 제가 속했던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에 강의를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배울 수 네, 있었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소백산에 이제 우리나라에 천문대가 있었어요. 그 천문대에 이제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사람들이 놀러를 갔거든요. 그때 현정주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안경을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눈 이게 노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는 대낮인데 병맥주를 이렇게 박스로 놓고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네. 저더러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네. 한 잔 따라주고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네. 주거니 받거니 중학생 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너무 멋진 술자리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그런 대천문학자랑 앉아서 꼬마아이가 이런 경험이라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만 술을 그랬나?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셔서 꼭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현정주 교수님이 쓰신 별 은하 우주라고 하는 되게 얇은 책이 있었어요. 네.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혼자 공부하셔서 당시의 천문학계의 동향 같은 거를 바탕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보물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힘입은 바가 컸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뭐 학교가 달랐지만 뭐 와서 커리큘럼 하시기도 하고, 뭐 그때는 또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되게 지금 생각하시면 웃기겠지만 천문학과가 전교에 2개밖에 없고요. 각 학과에 교수님이 3분씩밖에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자주 뵙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그분에게는 저는 되게 여러 명의 학생 중에 뭐 후배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그런 이제 느낌이나 경험 같은 게 있고요. 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창백한 푸른 점 이 책이 번역을 하신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잘 읽혀요. 가독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불만은 되게 문체가 올드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균형감 있고 잘 번역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윤문을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드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클래식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랑 비슷한가요? 올드하다는 거 딱 체감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 그런가요? 가셔가지고요. 네. 죄와 벌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안나 까레니나 네, 이런 네. 고전 책들. 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번역한 책, 네. 1960년에 번역한 책, 2000년대에 번역한 책을 놓고 한두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그 왜냐하면 번역자들도 네. 그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은 사자성어 이런 거 절대 안 쓰거든요. 네. 쓸데없다고 생각되고 예전에는 그런 네. 것도 한창 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엄청나게 뭐 이런 거보다 요즘 되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있는데 네. 그 올드하다는 느끼시려면 저는 그 고전 소설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저 읽으면서 그런 걸 못 느껴가지고 어떤 게 올드한 거지 약간 잠시 고민했어요. 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네, 올드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인 것 같네요. 그만큼 잘하셨다는 증거이기도 그쵸, 해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읽을 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그 주변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더 해주실 얘기는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학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백한 푸른 점이 나온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행성에 대한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말 행성 천문학은 이 이후에 굉장히 많고 그런 탐사선들이 네. 근접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이미 보이저 이후에 여러 개가 났어요. 행성별로. 그리고 지금도 머물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행성들이 있고요. 막 발사되고 있는 것도 있고 날아가는 것들도 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특히 이제 창백한 푸른 점에는 행성 각각에 대한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기록들이 많은데 네네. 그 기록을 보실 때 그 당시에 그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결과물들을 풀어내 놓은 거지만 그 중에서 변화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네. 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올드한지 안 한지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네, 저처럼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제가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거는 이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조금 업데이트 됐다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읽어가면서 박사님이 좀 짚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책 읽어가면서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성 탐사선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탐사선이 있었는지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리면 네.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여기랑 일치하기도 하고 네.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더 모르는 새로운 질문들을 또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과학책을 읽을 때는 네. 저희가 늘 그렇게 해오기는 했지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100% 외우고 받아들여 이러기보다는 이게 토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해결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고 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같이 좀 보는 네. 뭐 그런 것 좀 받아들이고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면 과학책 읽기 훨씬 풍성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이제 유튜브에 아마 중계되기 시작하면은 지난 7월인가 발사했던 그 미국에서 발사했던 화성 탐사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화성에 내린 다음일 것 같아요. 한 2월 중순 정도에 내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럴 것 같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이 탄생하게 된 그 사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건 약간 불그스름한 끼의 그 사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다시 약간 색깔 조정이 되어서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 약간 이렇게 저기 참고 사진으로 영상에 나오면 좋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책을 쭉 잘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뭔가 마무리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네, 지금 사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999년 2월 14일 찍은 게 2020년 이제 그 30년 된 거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게 일종의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뭐 네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훨씬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명확하게 네. 나는 거예요. 그쵸. 되게 고독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명징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사실은 훨씬 더 의미 있게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끝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고 네. 얘기하죠. 창백한 푸른 점이란 단어잖아요. 페일 블루 도트.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아마 현종준 교수님이 하셨겠죠.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니면 편집부에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페일 블루 도트가 창백한 푸른 점이 된 거. 근데 처음에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읽혔어가지고 뭔가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일 블루라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느낌이 완전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으로 읽히면 너무나 감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고요. 이 페일 블루라는 색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색깔에 대한 얘기도 책의 중간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거에 대한 얘기라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일 블루 도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물리학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네. 창백한 그러면 약간 우리의 어떤 감상적인 게 네, 녹아있는 네.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페일 블루라는 색깔로 하던 거기 떠 있는 점은 되게 무심한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백한이라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뭐 이렇게 감상적인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페일이라는 게 또 얼룩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희미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는 맞겠죠. 희미하게 그 정말 얼룩처럼 한 픽셀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확인하자 그래서 앤드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일 블루 도시인데 이걸 이제 창백한 그런 감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풀어서 해주고 네. 했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상적이고 감성적이 녹아 있는 그 단어가 그렇대요? 그런 그렇구나. 의미를 자기네 고려했다 그러죠.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지만 네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물리학자들 이렇게 했다가 네. 둘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 역시 물리학자들은 감성이 떨어져 이런 얘기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앤드류안 입장이나 칼생 입장에서는 네. 다른 제목이나 다른 책의 문구와 마찬가지로 아. 이분들이 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걸만 하지 않잖아요. 네. 항상 그런 의미를 넣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아마 페일 블루라는 색깔과 페일 블루도 블루라는 게 또 약간 맞아요. 그 우울한. 갖고 있는 네, 그런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했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럴 수 역시 있겠네요. 뭐 물리학자보다는 천문학자들이 더 낫다. 네, 네. 저는 그냥 공대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약간 창백한 푸른점을 읽기 전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영편에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편부터 제대로 서문과 일장을 읽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